이제 그 사이에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지금 두 번째 코너 역사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폭 2세 환우회의 전 회장이신 한정순 여사님을 모셨습니다. 한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디 대구에서 올라오셨나요? 네, 예, 오시는 길 너무 멀는데 더운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요즘은 교통 편리가 좋아서 예, 예. KTX로 오니까 많이 오더라고요. 네, 대구에서는 푹 자기도 힘들 정도로 네, 뭐 그렇죠. 금방 네. 오죠. 예, 저도 잠깐 꿀잠 자는 거는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저는 제주에서 왔는데 우리 한 회장님은 또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5월달에 뵀었죠. 네. 김영률 추모사회 네, 때 네, 합천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 추모제 때 합천에서 뵀어요. 근데 네. 그 전에는 거의 요새는 자주 뵙질 못하고 1년마다 김영률 추모식 때 네, 그랬던 뵀었던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 전에는 자주 뵀었는데 저도 반헌법 행위자 열전 시작하면서부터는 원폭리를 거의 못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고 미안합니다. 예, 저 회장을 그만두신 지가 꽤 됐죠. 네, 지금 3년이 좀 지난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여전히 그 합천평화의 집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네, 지금도 계속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좀 간단히. 지금은, 저희들이 지금 환우회 회원들이 지금 활동이라면 회장으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회장으로서의 활동할 수 없는 모든 것들도 다 하기 위해서 회장에서 물러나서 지금 합천 평화의 집에서 운영위원회에 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네.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합천평화의 집은 나중에 제가 강연을 할 때 사진이 조금 네. 나오기는 할 겁니다만, 네. 합천이 한국의 히로시마예요. 피해자들이 제일 많이 사시는 곳인데, 네. 그곳에 조그만 쉼터를 어렵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 쉼터에서 네. 그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어렵게 모시고 말씀을 드리려고 모셨지만, 솔직히 질문을 드리기가 참 죄송스러운 얘기죠.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이제 피해자시고 네. 2세. 그러니까 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네.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시죠. 그리고 네. 또 힘든 일을 정말 많이 겪으셨고, 네. 그런 피해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폭 2세 환우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히로시마에 계셨었던 네,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이 다 히로시마에 계셨다 합니다. 다 식구가 히로시마에 있었던 걸로 제가 옛날에 얘기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님도 일본에 계셨고, 또 아버지 형제분이 팔형제이시거든요. 팔형제. 예, 네. 팔형제가 다 거기에 계셨고요. 네. 거기에서 또, 저희 오빠와 언니, 네. 남매가 또 거기서 태어났고요. 거기서요. 네. 네. 그 피폭 당시에는 태내 피폭자인, 그 오빠가 또, 태어나서 이미 지금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네. 태내 피폭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 임신 중이셨던 네,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14가족이 14가족.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은 해방되고 돌아와서 국내에서 태어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부모님은 건강 상태가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 부모님은 그때 당시에 폭심지에서는 좀 떨어진 곳에 계셨기 때문에 네. 크게 화상을 입었다거나, 외관상으로 이렇게 외부에 왔을 때는, 크게 상처는 없었지만, 마음의 상처가 크셨던 것 같고요. 할머님과 삼촌 두 분이 좀 약간의 화상을 입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시긴 했는데, 어머님이 이제 임신 중이시다 보니까, 해방되고 바로 1945년에 돌아오시지는 못하고, 그 이듬해 46년도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히로시마에 그럼 사셨던 거예요? 네, 키워가던 네, 히로시마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히로시마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방사능 이제 문제가 심각한 오염이 된 히로시마에 네. 계시면서 네. 그 당시에는 폭심에서 떨어져서 그러니까 화상이나 열과 그런 거에 의해서 그 피해를 입으셨지만 거기 치료하시는 동안에 이제 아마 방사능에 피폭이 되실 더 걸로. 피폭이 더 이렇게 좀 추적이 되지 네,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회장님은 또 그러니까 저 부모님 그 당시에 언니 오빠도 계셨고 네. 또 테네 오빠도 계셨고 네. 또 그다음에 국내로 와서도 또 형제분이 많으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다들 어떤 상황이신가요? 그때 당시에 그 테네피폭자인 오빠는 돌이 지나면서 아무런 원인 모를 병으로 네. 뭐 열이 난다거나 뭐 어디가 특별히 아프다거나 그렇지도 않았는데 돌이 지나면서 그냥 엄마 품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이유도 없이 그렇게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 오빠를 보내고 난 그 아픔을 뭐 어떻게 참 표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그렇죠. 그럴 겨를도 없이 삶에 뭐 모든 걸 그 피폭으로 인해서 다 일본에서 조금씩 읽어놨던 것까지도 다 탕진하고 나오셨으니까 살기가 아주 힘들었다 뭐 합니다. 탕진이라면 내가 써버린 거고 탕진이 아니라 다 파괴가 된 거죠. 파괴가 돼서 참 저 피폭자들이요. 이제 오늘 우리 한 회장님은 2세시지만 1세들도 참 어려운 삶을 사셨잖아요. 그렇죠. 당장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으셨고 또 제일동포로 일본에 끌려가서 일본에서 굉장히 어렵게 고생을 해서 조금 축적했었던 모든 것은 다 원폭과 함께 날아가 버렸고 네. 그리고 국내 들어와서 그러니까 상황이 아프고 또 화상을 입었다든가 아니면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다 보니까 노동 능력을 상실해서 제대로 일도 못하게 되고 네. 또 자식들 잃게 되니까 그런 트라우마도 또 심하고 네. 그래서 1세들도 사정이 대단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그 강제징용을 당하거나 또 저희 부모님 같이 모든 걸 다 수탈당하고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아마 더 힘들어서 한국에 계실 때부터 좀 너무 힘이 들어서 일본으로 건너가시지 그렇죠. 않았나.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고는 말씀을 하셨고 또 기름진 땅이라든지 물이 좀 있는 농사를 좀 쉽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다 땅까지 다 뺏어가 버리고 그마저도 물을 이렇게 조금씩 강에서 길러서 이렇게 농사를 좀 지어 놓으면 그 농사 지은 그 곳까지도 다 수탈을 해놨다 하니까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합천분들이 히로시마에 굉장히 많이 가서 이제 사시게 되고 또 피해자들이 이제 합천으로 많이 돌아오시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한 회장님 때도 그러니까 부모님 두 분이 다 합천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합천 출신으로 히로시마에서 이제 그랬었고 자, 어머님께서는 이제 자식들을 그렇게 이제 잃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폭 1세들은 2세들, 우리 한 회장님 때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이 원폭 문제 다루면서 이렇게 만났을 때 보면은, 경험적으로 보면은 2세들 중에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형제 자매 중에, 먼저 태어났건, 나중에 태어났건, 그러니까 이미 희생된 형제들을 또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1세들의 처지도 대단히 어렵지만, 2세들이 느끼게 되는 더 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2세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 볼 때는 자식을 낳아서 돌이 지나면서 잃고 난 그 자식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라는 건 또 한국에 와서 태어난 2세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
어차피 잃어버린 그 자식까지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그런 아이고. 상황이었던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가정 형제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이남 4녀인 6남매를 낳으셨습니다. 그 한국에 오신 다음에. 네, 한국에 네. 오셔서 그 이남 4녀를 낳으셨는데 제일 첫째 언니랑 둘째 언니, 저는 5번째입니다. 5번째인데 첫째 언니랑 두 번째 언니는 일찍부터 뇌경색으로 아직까지 뭐 외관상으로 봤을 때 어떤 좀 이상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지만 계속 지금 뭐 평생을 지금 약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셋째 언니랑 저랑은 대퇴부 무혈성 개사증이라고 간절히 그냥 녹아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그게 굉장히 고통이 심하죠? 그거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고, 제가 그 고통을, 처음 고통이 시작된 건 아마 가물가물하지만, 정확하게 제가 정말 아파서 학교 가기도 힘들었다라고 생각될 때는 중학교 2학년 때 15살 때였죠. 15살. 예, 그때부터니까 이게 그 개사가 되어서 통증이 오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린답니다. 그렇다면 제가 태어나서 4살, 5살 이때쯤부터 시작이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4살, 5살이면 한참 세포 분열되고 그렇죠, 그럴 때인데 그렇죠. 예, 그때부터 괴사가 시작됐던 그때부터 개사는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증을 자각하게 된 거는 15살 때. 15살 무렵이고 지금까지 거의 한 40여 년, 45년 정도를 그냥 고통을 달고 살아오신 셈이에요. 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제가 살아온 그 45년, 그때부터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던 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그 고통은 하루도 그냥 편한 날 없이 내가 어떻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죠. 네, 그런 그 힘든 세월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는 게 정말 저도 대단히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네. 근데, 지금, 남매분들이 다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셋째 언니랑 저랑은 대퇴부 무혈성 개사증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저는 지금 5차례 작년 6월 달에 5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 5번째 수술을 받았고 지금 6번째 다시 또 수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또 이제 4번째인 오빠는 그 심근경색 협심증, 협심증으로 지금 온몸에 그 혈관 확장 수술, 혈관 확장 수술을 지금 수십 군데 해 있고요. 지금도 항상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시한폭탄이에요. 네. 지금 한 달 전에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걱정할까봐 연락도 하지도 않고 병원에서 갑자기 이 혈관이 막혀서 검사하러 갔다가 혈관이 막혀서 정말 떠나보내는 줄 알았다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만 다들 아픈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고요. 근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통의 근원이 이제 한 대표님도 해방 후에 태어나셨고, 네. 그런데 내 고통의 근원이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의 고통의 근원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은 언제 처음 아시게 됐습니까? 그거를 제가 언제서 말하냐 하면 늘 우리끼리는 어릴 때의 기억이 정확하게 원법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물품민주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고요. 어릴 적의 기억으로는 고물품으로 해서 담요 같은 거 있잖아요. 담요 같은 것도 한 장씩 이렇게 오고, 또 밀가루 있잖아요. 배급으로 해서 밀가루를 조금씩 이렇게 받아오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그 밀가루 받아와서 이렇게 음식을 이제 끼니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약간의 기억은 나요. 기억은 나는데 이게 이렇게 무섭고 힘든 거라고는 그때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전혀 생각을 못하고 제가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왜 제가 이런 고통을 겪을까? 병원에서 원인을 알려고 물어봐도 그 원인은 알 수가 없대요.
알 수가 없다고 어린 나이에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도 의사들도 잘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운명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아프면 고스란히 제 몫으로 그냥 또 고통을 겪었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그때 2003년도에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김행률 씨께서 합천에 오신다고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 궁금하긴 했어요. 늘 궁금했고 혹시 원폭 피해자의 자녀라서 그런 게 아닐까, 그 후유증으로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궁금한 건 있었지만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아무것도 지금 발표된 것도 없었고 전혀 그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만 했을 뿐이고 베트남 전쟁의 고육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연관을 시켜봤어요. 예, 이 원폭도 이게 그 후유증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아프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끼리만 그냥 해봤을 뿐이고, 그런데 이제 김명률 씨를 만나게 된 계기가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을 만났는데, 그때 제가 이런 거였구나. 역시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그래도 늘 의심했던 그런 게 이런 거였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알게 되고 또 거기에 연관을 더 시키게 하자면 또 이제 저는 이제 2세잖아요. 2세이지만 3세인 제 아들이 올해 이제 37세입니다. 83년생이니까요. 그 83년생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내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37세이지만 아직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지금도 이제 먹는 거라든지 대소변까지도 아직 다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고, 제 몸 아픈 것도 이제 지금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힘들어지고, 그런데 아들 헤어까지 하기에는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힘이 겨워서 제가 아들에게 한번 가슴 아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너무 힘이 들어서 늘 1년에 한 번씩 그 1박 2일 캠프를 장애인의 그 캠프가 한 번씩 가는 날이 있습니다. 가는 날이 있는데 늘 거기에 아들은 방에만, 그냥 캄캄한 방에만 눈만 뜨면 천장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을 3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제 캠프 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그날만큼은 밖에 나간다라는 그 즐거움 때문에 제가 계속 해줄 수가 없어요. 저도 제 몸이 아프다 보니까 해줄 수가 없어요.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아이를 안고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들아, 그냥 이 세상을 네가 떠나면 어떻겠냐라고 아들을 죽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생에는 절대 피해자의 자녀로 태어나지 말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엄마와의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생에는 꼭 네가 엄마와의 인연으로 태어나서 갖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좀 더 날개를 달아서 훨훨 날아서 누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할 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정말 진짜 저도 말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우리 한정순 회장님 사연, 또 아드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잔인한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유전된다는 거. 근데 이제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원폭 2세 문제 말이에요. 제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만나봐도 정말 숱하게 많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 하고, 또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이게 되는 2세 환우들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드님처럼 밖에 나오질 못하는 분들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분들은 이제 그 중에서도 2세 중에서도 비교적 건강 상태가 좋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만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달고 살아오셨지만 2세들 중에서는 그래도 활동력이 있고 생활력이 있기 때문에 회장을 맡아서 그러니까 정말 그 봉사활동을 해오신 거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내 몸 하나 거기다가 그 아픈 자식까지 상황이 도저히 안 되는 건데 예,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근데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게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요, 유전을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도 이제 방사능은 당연히 유전 그 병을 일으키는 걸로 알고 있었고, 이미 신문 잡지 기사에도 다 그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저는 그 답이 미국과 일본의 농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를 다 움켜쥐고요. 정말 아파 죽겠는데, 그리고 어떻게 한 집안의 형제가 전부 다 그렇게 건강이 나쁘고, 6명이 또 사촌 중에도 거기 같이 있었던 분들 중에도 또 같은 관절 괴사되는 그 병을 앓고 분들도 또 계시다고 전해 들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그 병을 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유전에 의해서 현대 과학으로 명백하게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그건 경험적으로 볼 때 아마 일반 비피폭자 가정의 몇백 배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걸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 인정을 안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인정을 해주면 말이죠.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건 뭐냐면,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피폭자는 1세까지입니다. 그 1세는 말이죠. 그 당시에 텐에 있었다 치더라도, 텐에까지는 이제 인정을 해주는데, 텐에 있었다 하더라도 46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74살이에요. 한 10년 내에 이제 대개 10년, 15년이면은 대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걸로. 그러니까 일본이 일본 국민연보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 그냥 배째를 하고 버티는 것도 이제 피해자들이 다 한 10년 이내에 다 돌아가실 거다. 자연적인 수명을 다할 것이다 하는 것처럼 일본도 원폭 피해자 문제도 빨리 세월이 흘러가면 일본과 또 사실은 일본만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은 미국이 있죠. 미국도 그러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버티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 우리 한 회장님 일가의 얘기를 다룬 잔인한 내림처럼 이것이 유전으로 2세, 3세에게 전해지는 것이라면 이게 15년, 20년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음 대를 이어서 2세, 3세 또는 4세까지 이어질,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 위험성이 있다고 치면은 일본이고 미국이고는 그 책임이 무한 증폭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걸 딱 쥐고서 유전적으로 입증된 거 없어 하면서 안 해주고 있는 처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픈 사람은 먼저 치료하고 복지 차원에서도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혜택이 정말 대단히 약해서 너무 미약하죠. 조금 제가 배경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가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원망스러운 건 한국 정부가 더 원망스럽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 고통을 안아줘야지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폭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지금 74주기, 올해 74주기를 맞았습니다. 74주기를 맞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실태 조사라든지 또 인원 파악이라든지 사망자라든지 그런 현황조차도 지금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파악을 그 데이터도 7만 명, 히로시마에 7만 명, 나가사키에 3만 명, 10만 명으로 저는 전해서 듣고는 알고 있지만 그 데이터 역시도 일본에서 낸 데이터지 한국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한국인이 어째서 그렇게 피폭을 당했는지, 왜 일본까지 가서 피폭을 당했는지 조차도 지금 알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알리지도 않고 있고, 지금 한국인들도, 우리 같이 사는 한국인들도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아십니까? 라고 하면 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왜 피폭은, 원자폭탄은 일본에 떨어졌는데, 한국 사람이 피해자라고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원통하고, 참 분하고, 이 원통함을 어디에다 호소를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6일 날, 며칠 전에 참, 8월 6일 추모전, 외령제를 지냈지만,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추모제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내려와서 참석하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2세들도 지금 거의 이제, 46년생이 많죠. 46년 1세라면, 1세까지라면, 테네피폭자. 테네피폭자는 46년 5월 31일까지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테네피폭자로 1세로 인정을 해주고 6월 1일부터는 2세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1세들이라고 다 5월 31일까지만 태어나고 몇 년 있다가 2세가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6월 1일 태어난 2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아서 다 같이 그냥 이어서 간다는 거죠. 이어서 가고 있지만 이 아픈 고통을 이렇게 아프게 고통스럽게 평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을 한번 내밀어 주지 않는 우리 정부가 너무 야속합니다. 너무 야속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 원폭 문제에 대해서는 원폭의 투하 책임이나 가장 집중적인 책임을 져야 할 건 이제 첫 번째 미국, 두 번째 일본이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는 책임이나 정치적인 부담은 가볍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야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한국 정부가 진짜로 평화와 인권을 주장한다면 제일 먼저 달려들어야 할 분야가 원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국제적인 시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이 생기는 게, 일본이 엊그제 아베도 그 얘기를 했어요. 세계에서 유일한 피폭 국가.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나라로 따지면 유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땅에 떨어졌으니까. 그러나 세계에서 유일한 피폭국 민족이 아니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 전체 피폭자의 한 10여 % 이상이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불행한 역사를 기억해야 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대변해줘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건 한국 정부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여태까지 한 게 거의 없어요. 합천의 종합복지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그것도 일본에서 돈을 내서 지었고, 한국에서는 거의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김형률 전 회장도, 그 아픈 몸으로 외쳤었던 게, 삶이 계속되어야 한다. 삶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저는 김형률 씨가 살아생전에 메일을 보낼 때 늘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참 둔한가 봐요. 느끼질 못했었습니다. 느끼질 못하고 그냥 그런 걸 쓰나 보다 했는데, 김형률은 자기의 삶이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과 공포를 늘 갖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김형률이 갑자기 저하고 만나기로 일본 갔다 오고, 그럼 갔다 와서 다시 만나자.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저희 사무실에 오기로 했었는데, 일요일날 작업하다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쭉 뜨는데,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형률 씨가 세상을 떴다는 그냥 속보가 올라오는 걸 보고 이제 전화했더니,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근처에 내려갔었는데, 그렇게 이제 정말 참 불안한 처지에서 섰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게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정부가요, 근거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세 환자들이 원폭에 의해서 아프다는. 그런데 2세 환자들 거의 대부분이 집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한신이 입에 풀칠을 하는 것도 참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증명을 왜 피해자들이 해요? 그게 증명이죠. 그걸 하라고 국가가 있는 거죠. 그게 국가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안 해요. 오죽했으면은, 우리 헌법재판소, 대단히 보수적인 기관인데, 헌법재판소가 2011년도에 나름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린 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 원폭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그건 위헌이다. 그러니까 참 법률적으로는 좀 특별한 건데 뭐냐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위헌이다. 그거는 좀 딱 떨어지는 맛이 있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한 것을 위헌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보수적이긴 하지만 나름 의미 있고 중요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내려지고 8년인데 여전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부터 해야죠. 우선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복지하는 거 그거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늘려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기본이 되는 실태조사도 안 했어요. 실태조사도 안 한 거. 그러니까 우리 특별법 만드는데 바로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해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너무 참, 어이없다고나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도 뭐 개인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뭐 발표를 한다고 해서 뭐 국가에서 어떻게 해주거나 그런 걸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특별법에도 지금 그 특별법을 김영률 씨가 살아있을 때부터 특별법을 내놨잖아요. 그렇게 했지만은 특별법이 2016년도에 통과는 됐습니다. 통과는 됐지만 그냥 2세, 2, 3세는 빠져버린 거예요. 2, 3세를 위해서 특별법이 생겨야 된다고, 특별법이 통과가 돼야 된다고 늘 그렇게 외쳐왔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건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일세 어르신들의 의료비 지원, 일본에서 의료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이것도 우리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직접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일본과 투쟁을 해서 재판과 소송과 수많은 재판과 소송으로 인해서 얻어낸 결과이지 정부에서 해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약간의 수당과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의료비 지원을 지금 한국에서 그 특별법안에 넣어서 그걸 통과시킨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2, 3세가 지금 현재로는 지금 2, 3세가 더 어렵고 힘들고 이게 전쟁터예요. 전쟁이 따로 전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그 전쟁을 정말로 몸 안에서 치르고 계신 겁니다. 네, 지금까지도. 몸 안에서 치르고 계신데, 이 2세 문제가 참 힘든 게요. 저도 김영률 씨 문제를 다루면서 했는데, 사실은 어디서 내놓고 얘기를 또 못 하세요. 1세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1세 피해자들이 2세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많죠.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그런데 또 따져보면은, 정말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또 없는 게 그런 문제인데요. 왜냐면, 예컨대 이런 겁니다. 모든 2세가 다 아프다면 1세들이 악을 쓰고 나와서 그 문제를 같이 싸우고, 우리 2세들 봐라, 이제 이랬을 텐데요. 2세 중에 건강한 2세도 많습니다. 우리 김형률 씨의 다른 형제들은 큰 문제 없이 괜찮아요. 근데 김형률 씨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쌍둥이 동생인가 형인가요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고, 김형률 씨가 35년을 버티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형제만 그렇지, 다른 형제들은 건강하거든요. 근데 예컨대 이게 2세 문제가, 이건 유전적인 이유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다른 가족들, 건강한 1세들, 이거 결혼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도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될 거, 그게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 옛날에 집신장사, 우산장사 어머니 얘기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죠. 그런데 전 김영률 씨가 참 이제 많이 그리운데, 이런 얘기를 했죠. 아프다는 거는 그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아프다는 걸 숨기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2세 문제가 가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로부터도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냥 이제 저도 1세 중에 2세 부분을 좀 도와주시는 1세들이 계신데, 우리 심진태 지부장님이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도 어렸을 때 따님을 잃었다든가, 뭐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김영률 씨도 또 교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다. 죽을 만큼 아파서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 게 지금 이세이고요. 며칠 전에는 제가 강복의 날을 맞이해서 강복의 날 방송을 할 거라고 약간 잠깐 뭐 인터뷰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강복의 날은 그날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강복절이잖아요. 그 강복의 날은 우리 선조님들이 일본의 그 식민지배 속에서 나라를 빼앗긴 아픔을 겪고 살아온 그 그때 그 시절에 다시 되찾은 우리 나라를 되찾은 날이기 때문에 강복의 날이 정해져 있지만 저희들은 태어나는 날로부터 전쟁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끝없는 전쟁을 수고해야지만 우리의 전쟁은 끝이 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끝나는 날이 강복의 날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2세들의 강복의 날은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는다.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지 않기 때문에 죽어야 누구라도 죽어야지. 그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강복의 날은 죽는 날 그날이 날 강복의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그 강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다면 더 좋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마음껏 한번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한번 태어나서 누려보도록 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 예.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당연하게 차려진 것들. 그러니까 걸어가고, 밥 먹고, 오줌마저 오면 화장실 가고, 뭐 하는. 배고프면 뭐 냉장고 문 열고, 뭐 꺼내 먹고, 물이라도 마시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특권이 되어, 정말 생애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런 걸 해봤으면 하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또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부모도 그렇고, 이게 이세의 현실입니다. 원폭이 떨어질 때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았어요. 그로부터 한참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자식은 3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83년생이니까 거의 40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났는데 그런 그 고통의 근원이 45년 8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저도 김영렬 추모사업회 그 회장을 지금은 아닙니다만 한 10년쯤 회장을 했었는데 참 답이 안 나오는 문제예요. 답이 안 나오는데 답이 안 나온다고 이걸 방치해둘 수는 없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던져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일상인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려운 거론 해주셨고 제가 이렇게 좀 마음이 안 좋아서 더 질문을 하기도 좀 그런데 아마 뭐 말씀을 좀 하셨지만 못한 말씀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네. 지금 이제는 참 수많은 우리 환우들이 아직도 아프고 아직도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정부에서도 첫 번째는 우리 정부에서 먼저 안아주고 같이 일본과 미국과 투쟁을 할 때는 우리 개인적으로 투쟁을 할 게 아니라 정부와 정부로서의 타협, 앞으로는 절대 핵무기로 인해서 핵의 아이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외치고 싶고 세상 어디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교사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평화주의자가 되신 분입니다. 삶 자체가 전쟁의 고통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하루도 한치도 전쟁의 고통을 떠날 수 없는 삶을 살고 계시고 옆에서 뭐 가끔씩 이렇게 뵙고 위로의 말씀 드리는 것 이외에는 저도 참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적고 안타깝고 근데 우리 이런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정순 회장님은 그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래도 앞에 나와서 열심히 싸워주고 계신 분인데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광복의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노력을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 해도 이분들께는 큰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몰랐으면은 좀 알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좀 들여다보고 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래주셨으면 합니다. 원폭 문제 참 심각하고요. 피폭자들 문제 심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2세, 3세 문제 정말 가슴 아픕니다. 오늘 이 사연을 다 얘기하자면은 밤새 들어도 네, 끝이 그렇습니다. 없을 것 같고요. 우리 한정수 회장님의 을 주인공으로 해서 소설도 나왔어요. 흉터꽃이죠. 흉터의 꽃. 흉터의 꽃이라고 김옥순 작가님께서 아주 좀 감동적으로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아마 원폭 문제, 특히 2세, 3세 문제, 일반 독자들, 여러분들 접할 기회가 없으셨겠지만, 오늘 이렇게 특별히 이제 한정수 회장님 말씀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